채널아 캐치. 조선시대의 경상도 상주의 위상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경상도라는 말 자체가 경주와 상주를 합친 말로, 상주는 경상우도의 대표 도시이고 일본 측 문헌에선 유독 전주와 더불어 고도라고 불립니다. 문경 남쪽의 고을들은 재승 방략에 따라 대구의 병력이 집결했는데, 서울에서 올 지휘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적은 다가오고 비까지 많이 내리고 군량도 떨어져서 흐지부지 흩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일은 4월 20일 문경, 23일 상주, 텅 빈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일의 한심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상주 목사 김해는 순변사를 맞이하러 간다는 핑계로 성을 나가 산속에 숨어버리고 판관 권길만 남아 상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주에 도착한 이 일은 군사가 없다는 것에 크게 노해 권길을 참수하려 하였으나, 권길이 살려달라며 자기가 군사를 모으겠다고 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권길이 모아온 병력은 농민 수백 명이고, 이 일이 광곡을 열어서 모은 병력이 농민 수백 명이니 제대로 된 전투가 힘든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일은 그걸 뛰어넘는 무능을 보여줍니다. 적은 4월 24일 선산에 도착했고, 이 일은 상주 남쪽 장천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 지겨울 수도 있지만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날 저녁 계령 사람 하나가 왜군이 왔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가짜뉴스로 민심을 어지럽힌다며 이 또한 참수하려고 들었습니다. 이 계령 사람이 내일 아침에도 왜적이 안 온다면 그때 죽여달라고 하니 이 일도 참수를 미뤘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군대의 기본인 척후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아서 적이 어디쯤 왔는지도 모른 채 적이 오지 않는다고 계령 사람을 군문의 본보기로 처형했습니다. 그런 후 상주 북쪽 북천 강변에서 새로 모은 병력을 훈련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몇 사람이 숲속에서 나와 서성이다가 이내 사라졌다. 이 모습을 본 병사들은 적이 엿보는 것이 아닐까 의심하였으나 아침일이 머리에 떠올라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군대를 가본 사람이라면 어디 도착해서 밥 먹을 때도 텐트 칠 때도 쉴 때도 경계병을 내보낸다는 게 몸에 배어 있죠. 척후도 경계도 운영하지 않아 적이 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중요한 첩보가 도착했는데도 오히려 죄를 묻는 바람에 다른 첩보와 경계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합지졸의 중과부적인 상황이야 어쩔 수가 없지만, 이러니 왜군이 코앞에 나타났을 땐 손도 써보지 못하고 괴멸됩니다. 적들이 이 일을 계속해서 쫓았다. 쫓기던 이 일은 말을 버리고 의복도 벗어 던진 채 머리도 풀어 헤치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조선의 이름 있는 장군의 추태가 이렇습니다. 이 일이 재승방략의 이론을 다시 정리한 장본인이란 걸 생각하면 이 추태가 더더욱 아이러니합니다. 이 일의 추태와 나중에 원군의 추태 덕에 그 후손인 우리는 더더욱 사주경계와 휴계군기를 강조하는 그런 군대 생활을 경험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함경도 조산만호로 있을 때 녹둔도 전투에서 여진족의 공격에 맞서 중과부적의 상황에서도 적을 잘 막고 잡혀간 포로의 상당수를 되찾아왔으나, 상관인 함경도 북병사는 이순신 장군의 증원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가 피해 이 책임을 이순신 장군에게 뒤집어 씌워 장군이 첫 번째 백의종군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북병사가 바로 이 일입니다. 참고로 상주전투의 병력에 대해 이런저런 썰을 소개하면, 대마도 종군승의 서정일기는 성중의 적병이 패망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도망가는 적을 쫓아 300여를 참수했다고 하고, 코니시 유키나가가 히데요시의 관료들에게 보낸 서찰에는 서울에서 온 대장급 30여 명과 총 2만 명이 산에 진을 치고 있는 걸 쫓아내고 대장급과 그 밖에 1000여 명을 죽였다고 하니, 같은 일군인데 서정일기의 묘사와도 다르며 과장이 섞여 있고, 징비록에는 서울에서 온 장사를 합쳐서 8,900명이라고 했고, 임진 전란사를 비롯해서 현대의 연구들도 약 8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립한 선조 수정실록에는 병력을 합치니 겨우 6천여 명이라고 해서
조선 측에서조차 과장이 있고 편차가 큽니다. 이 일은 신립이 충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충주로 갔습니다. 신립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험한 조령을 벌이고 충주에서 적을 맞았습니다. 류성룡은 신립이 이 일의 패전을 듣고 낙담해서 충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선조 수정실록의 이 땅은 기병을 쓰지 못하니 마땅히 들판에서 일전을 해야 한다 라는 신립의 발언을 시작으로 전투 자체를 논하는 사람들은 신립이 장기인 기마전술을 위해 조령을 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충주에서 신립과 코니시 유키나가의 부대가 격돌한 것이 당금대 전투입니다. 신립과 친한 군관이 적이 벌써 조령을 넘었다고 몰래 보고하자 신립은 망령된 말이라 하여 그를 베어버리고 장계를 올려 적이 아직 상주를 떠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를 인솔하고 당금대에 나가 주둔하여 배수진을 쳤는데 논이 많아 실제로 말을 달리기에는 불편했다는 게 선조 수정실록 기사입니다. 이렇게 신립은 이 일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조선군 입장에서 갑자기 나타난 왜군의 공격을 받아 대패했습니다. 당금대 전투의 조선군 규모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저도 이미 당금대 병력에 대한 영상을 따로 올리기도 했었죠.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그 영상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앞서 선조 수정실록에는 서울에서 8,000명을 모아서 내려왔다고 했고 정작 신립에게 병력을 모아줬다는 류성룡의 징비록에서 신립이 얼마 못 데려가고 충청도에 와서 급히 모은 게 8,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선조실록의 선조 29년 1월 비변사가 하삼도 대책을 논의하는 대목에 사관의 의견으로 신립이 험준한 곳에서 싸우지 않고 적을 광야로 맞아들여 싸워보지도 못하고 10만의 정병이 모두 패하고 말았다며 통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10만이란 숫자는 단순한 수식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난중잡록에는 신립이 도합 6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조령으로부터 다시 충주로 후퇴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마도 측 서정일기에는 서울에서 온 장군이 수만을 이끌고 소나무산에 진을 쳤다며 광군이 공격해서 패주하는 적을 추격하여 목을 벤 것이 3천여에 대장 신립이 죽었다며 콕 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코니시 일행기에는 신립이 한양에서 이끌고 온 37,500명에 충청도에서 먼저 모은 12,500명, 총 5만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코니시 일행기는 군기물, 그러니까 군담 소설이고요. 히데요시 일대기로 유명한 태압기에는 군세 6, 7만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료적 가치가 높은 책이 아니라서 군기물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군이 농성하는 걸로 묘사됩니다. 프로이스 일본사는 8만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라 건너 들은 것이죠. 게다가 프로이스 일본사는 조선군이 대부분은 기마병으로 일본군과의 야전을 치르기 위해 선발된 왕궁의 신분 있는 병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신립이 기마전술을 위해 충주로 후퇴했다는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그리고 다른 일본 문헌처럼 조선군이 병력 수에서도 훨씬 우세하였고 일본인들도 병력 차이가 너무 큰 것을 보고 당황하고 주저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조선군은 달 모양 대형, 그러니까 하객진을 펼쳤고 일본군이 소수인 것을 보고 포위했으나 일본군은 맹렬한 사격으로 조선군을 물리쳐서 대다수의 조선군이 익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임진전란사 등의 정상적인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8, 9천 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을 봐도 조선군이 일본군보다 많을 수 없죠. 호사가들은 신립의 기마전술대 일본군의 조총전술로 매치하여 나가시노 전투 이야기까지 거론하는데 저는 신립이 기마전술을 펼치기 위해 충주에 왔다는 이야기부터 부정적이며 나가시노 통설도 원래 믿지 않습니다. 나가시노 전투는 일본 최강의 조총부대를 이끌고 있었다는 오다 노부나가와 그 동맹인 토쿠가와 이에야스 대 일본 최강의 기마대를 자랑하는 타케다 가문의 타케다 카츠요리가 맞붙은 결전에서 노부나가가 목책 뒤 조총의 3열 연속 사격으로
기마 부대의 돌격을 괴멸시키고 이겼다는 이야기가 유명한데 그것은 통설일 뿐으로 저는 믿지 않습니다. 다케다 가문을 포함한 전국시대 일본은 기마대를 편성할 수 있을 정도로 기마무사 비율이 높지 않아서 대규모 기마대의 돌격이란 후대의 픽션일 뿐입니다. 오다군의 승리 요인으로 애초에 수적인 우위, 아군의 조총을 차출한 집단 구성, 적의 돌격을 막는 야전 축성 등이 거론됩니다. 흔히 영화 카게무샤에서처럼 이 전투 한 번으로 다케다 가문이 괴멸적 타격을 입고 바로 멸망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전투 이후로도 다케다 가문은 7년을 살아 있었습니다. 기마부대 대 조총부대에서 단순히 무기 때문에 무조건 조총이 이긴다고 할 것 같으면 임진왜란 이후 조총에 올인한 조선군이 여진족 기마대에 박살난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여러 재반 상황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다, 도쿠가와 연합군은 다케다 군보다 2배 정도 병력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야전 축성을 실시해서 전투 자체에선 수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신립이 오합지졸의 통제를 위해 탕금대라는 야산에 배수진을 쳤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탕금대 전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신립이 왜 조령을 버리고 탕금대에 배수진을 쳤는지, 그런 답없는 것을 논하면서 뇌피셜을 이빠이 채우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만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로 임진왜란 당시 조령에는 성곽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1관문에서 3관문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제1관문도 전쟁이 소강 상태이던 1594년에 만든 것입니다. 지리적 이점은 있어도 관문은 없었던 거죠. 이여송이 뭐라 말했다, 코니씨가 이상하게 생각했다, 정약용이 뭐라 말했다, 저도 알지만 문경세제만 지키면 다 되는 줄 아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립이 함경도 북병사 정도 됐다면 그 밑에 기마대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는 당시 서울시장인 한성판윤이었고 예정에 없이 도순변사로 임명되어 급히 8,000명을 서울에서든 현지에서든 모아서 적과 싸운 형편이므로 대규모 기마부대가 있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신립이 조령을 지켰더라면, 신립의 기마대가 코니시의 제1군을 이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알겠지만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탕금대 전투 다음날 가토 기요마사의 제2군이 충주에 도착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왜군은 일단 한양으로 진격하는 게 제1차 목표로 각 군단이 시시각각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신립이 왜군에게 어떤 타격을 입혀줬다면 좋았겠지만 계속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조령이 아니더라도 왜군의 다른 군단들은 추풍령을 넘어갔고요. 안타깝지만 왜군은 한양에 입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이 그림의 이미지처럼 모든 다이묘가 일본을 한꺼번에 출발한 게 아닙니다. 코니시 유키나가는 4월 13일 부산에 나타나서 4월 28일 충주에 도착합니다. 반면 가토 키요마사는 4월 18일에야 부산에 도착했는데 충주에는 거의 비슷한 4월 29일에 합류합니다. 코니시는 4월 13일부터 4월 18일까지 조선에 홀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경상도 여러 장수들의 초동 대처가 더더욱 아쉬운 상황입니다. 카토군이 부산에 상륙했을 때 코니시 유키나가는 밀양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날짜 차이가 있었는데 충주에는 하루 차이로 도착한 것이죠. 1군은 임진왜란 초기의 주요 전투를 도맡아 치룬 반면 2군은 경주 이외엔 큰 저항을 겪지 않기도 했지만 어쨌든 놀라운 스피드입니다. 왜군이 한양까지 20일 만에 진격했다고 놀라워하지만 키요마사는 그거보다 시간이 덜 걸린 더더욱 빠른 진격이었습니다. 참고로 1군과 2군의 도의 차이에 대해 이 그림처럼 코니시 유키나가가 공을 노리고 독단적으로 몰래 출발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픽션으로 키요마사의 도회가 늦어진 건 바람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는
히데요시의 사전 작전 명령에서도 1군이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 날씨 좋을 때 2군이 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면서 김여물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91년 의주 목사였던 김여물은 정철의 몰락 때 일당으로 몰려 파직당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류성룡이 그 임무를 알고 왕명을 받아 휘하에 두려고 했습니다만 신립이 종사관으로 데려갑니다. 징비록에는 그때 김여물의 표정이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여물은 험준한 조령을 지키고자 했으나 신립이 이를 듣지 않고 탄금대의 배수진을 치게 되는데 이미 일이 그렇게 된 이상 용감하게 싸웠으나 때가 불리하여 강에 몸을 던져 순국하였습니다. 그 분전이 일본인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는지 회본 태압기 같은 책에 김여물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적어서 그 활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시덕 교수의 책에서도 다뤄지는데 17세기 후반 일본의 징비록이 유입된 영향이라고 하죠. 반면 이 일은 단금대 전투에서도 살아남아 다시 북으로 올라갑니다.